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선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퇴근 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가 옆으로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계시네요. 네, 지하철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가시는데 좀 신기하게 봅니다. 예. 마치 무슨 원숭이처럼. 전 오늘 네. 퇴근하면은 경주로 퇴근할 예정입니다. 경주에 왜 가십니까? 저희 가족들이 지금 경주에 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 탐방을 좀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예, 우리 10살 딸과 7살 아들이 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잘 보내시고요. 자, 예. 오늘도 여러분들 퇴근하기 직전에 오늘 하루 이 뉴스 보면은 다 안다. 이 뉴스들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누굴 만날 일이 있다. 네. 그러면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는 골프장 가서. 예, 그런 골프장 언제 가봤어야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골프 안 치니까. 예.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 일자리만 줄어든다. 임금 근로자 일자리는 37만 9천 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 네. 엄마만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지난번에는 고용 통계였었잖아요. 이번에는 일자리 통계입니다. 고용 통계와 일자리 통계는 비슷한 듯하지만 좀 예. 다르잖아요. 일자리는 몇 개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보시면요. 오늘 통계청이 지난 2분기 기준 임금 근로자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화면에서 가장 오른편에 이 주황색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3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써 있는 이 숫자 2,058만 4천 개 이게 전체 일자리라는 겁니다. 임금 근로자의 전체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어난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뭐 일자리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산업 분류별로 보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제조업 많이 늘어난 일자리 한번 보죠. 제조업 늘어났으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걸 보면은 숙박 음식업이 5만 1천 개, 그 다음에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0만 8천 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청년 일자리만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조업만 먼저 살펴보면 4만 9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운송 장비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뭐 숙박 음식이라든지 보건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종의 좀 숙박 음식 특히 숙박 음식의 경우에는 탄탄한 일자리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점이 뭐였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그 2023년 2분기 증감을 보시죠. 예. 자, 그러면 전체 일자리는 37만 9천 명 늘었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20대 일자리만 6만 8천 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60대 이상에서 29만 명의 일자리가 29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사회복지 쪽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60대 이상의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구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민간단에서 이제 뭐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서 고령층의 이제 정부 정책에 일자리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20대 이하에서 6만 8천 개 줄었다는 걸 또 보여드렸는데 20대 이하가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숙박 음식이 제일 많습니다. 13,000개. 자, 이런 걸 보면요. 앞에 표와 연결을 시켜보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정책 덕분에 고용이 늘어났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 청년들은 숙박 음식 쪽에서 탄탄한 직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쪽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볼 때에는 민간 일자리가 좀 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몇몇 분들 만나가지고 네. 이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그 좀 한 60대 이상 아니면 70대의 일자리,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네. 해서 했을 때 뭐 거기서 그 사실 공공 일자리가 뭐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만약에 그 잡을 갖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또 정부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쪽 예산은 굉장히 경직성 예산이에요. 근데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경기가 좋으면 좀 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네.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음. 그런데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청년들이 너무 일자리를 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게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고 사실 제조업 일자리도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서 저 현대차만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뭐 많죠. 네, 네. 뭐 가구라든지 네. 뭐 이런 좀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의 구성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게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요일 첫 번째 뉴스인데 제가 좀 잘못했네요. 이런 걸 먼저 하고. 예, 두 번째 뉴스는 더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가 장애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뭔 사고가 났나? 네. 근데 두 번째 그러더니 오늘은 또 세 번째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 관련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네. 기존에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국가보훈 등록증 발급이 현재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 서버는 한국조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제 서버에 관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모른다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지난 17일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전산행정망 세월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네. 좀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56시간 정도가 지나서 정상화가 됐는데 저는 이때 조금 걱정했던 게 이게 그나마 주말을 끼고 있었다라는 점이 네. 그 불편의 정도로 따지면 좀 다행이다 싶긴 했었어요. 네. 이게 진짜 뭐 당장 내가 어떤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네. 그러면 굉장히 좀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라고 밝혔었고 23일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가 됐다가 1시간 정도 만에 복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다 같은 시스템은 아닐 건데 네. 이게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한 번 터졌는데 연이어 터지게 되는지. 그렇죠. 이게 또 같은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것 때문에 옆에가 터지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개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연이어서 발생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정부에서 뭐 발급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은 미리 해놔야 되네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가 참 혁혁한 그래도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냐면은 현대기아차가 10월에 유럽 판매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 판매가 늘었지만 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9.2% 늘어나서 현대기아를 전체 합쳐보면 9.3% 늘었습니다. 잘했죠? 9.3% 정도면 뭐 10% 언저리에 있으면 네. 잘했다고 얘기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함께 보시죠.
그러면 그 같은 기간 동안 유럽 시장에서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난 2023년 10월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6% 늘어났습니다. 전체 등록 대수가 14.6% 늘어난 가운데 현대차가 이제 9%대 이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은 다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유럽 시장 10월 점유율은 0.4%포인트 하락한 8.6%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4.2% 그리고 기아차가 4.5% 각각 0.2%포인트씩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좀 증명이 되고 있어서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유럽 연합의 배터리 전기차 등록이 36%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신규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록은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의 등록 대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전기차 점유율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번 10월 점유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BEV 있잖아요. 14.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2%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12%가 디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디젤이 3위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그것도 이번 10월에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디젤을 뛰어넘어서 3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디젤차가 저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를 끌려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 보시면 HEV 하이브리드가 28.6%로 점유율 2위.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서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전히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번 그 지표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홍콩 ELS 5조 손실 구간 진입,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현장 조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건데, 이게 조금 시간이 남았지 아직. 저는 은행에서 ELS를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과격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저희 뭐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은 예금 만기에 ELS를 가입해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ELS라는 상품 자체는 꽤 괜찮은 상품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이거를 가입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잘 못한다는 건데 이게 내년이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 그러니까 발행이 된 거죠. 네. 발행이 된 잔액이 20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H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낙인 구간에 그러니까 손실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ELS 규모가 7조 원이 넘어요. 잔액이 얼마라고요? 잔액이 한 20조 되는데 20조 가운데 낙인될 만한 게 7조. 낙인 구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ELS 구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ELS는 처음 들어갈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손실이 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개별 주식도 아니고 지수가 반토막이 날 수 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기가 된다는 건 2021년 상반기에 설정된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3년 만기가 주로 있으니까 그 당시에 홍콩 H 지수가 거의 한 최대 12,00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6,000선, 5,000선 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진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기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무슨 검은 백조처럼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10년에 한 번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잊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 그렇죠. 사이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좀 걱정이 된 겁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ELS 구조가 보통 3년이라 그러면 네. 6개월 단위로 보통 이렇게 쪼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6개월 내에 여기에 손실 구간이 아니면 조기 상환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기 상환이 안 되는 낙인 구간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년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거기가 회복이 안 되면 네. 이게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이
자기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낙인 구간에 있는 7조 원 중에 85.6%가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되죠. 네. 여기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반토막 지수가 상반기까지 꽤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의 한 얼마나 2, 올라야 30%는 올라와야 되는 아. 상황이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거든요. 지금 네. 홍콩 H 지수가 6,000인데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돼버리면은 원금의 거의 뭐 최소가 많이 빠지면 거의 반토막 네. 아니면 원금 손실이 날 거로 보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 한 16조 원 정도 규모, 한 20조 중에 한 16조 원 정도가 은행 쪽에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꽤 많은 분들은 은행이라 그러면은 만기, 그러니까 원금 보장 상품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 네.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8조 2천억 정도가 KB 국민은행에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KB가 되게 공격적으로 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ELS를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국의 지점이 제일 많은 데가 KB 국민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 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판매된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도 HG수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KB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만기가 됐을 때 낙인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이렇게 투자자들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불안전 판매 됐나 안 됐나 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좀 먼저 가서 그 불안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은행 쪽에서는 이제 일부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제 중도 상환을 권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네. 싶으면 차라리 중도 상환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과연 그 H 지수, 네. 중국 지수가 20% 정도 상승할 것인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중간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좀 조사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존에 팔았던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이게 좀 안 되면 뭐 KB 국민은행이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만기돼 가지고 투자자들 항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검사 들어가는데 네. 저 검사 미리 들어가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 내역 같은 걸 좀 미리 좀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불안전 판매 내역 같은 게 나오면은 또 분쟁 조정이나 이런 걸 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가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주가 빠지는 거는 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도 알고 손실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알고 거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수 반토막 나면 지수 반토막 나겠어요라고 네. 하면은 그렇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네. 예 지금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본입니다. 헤드라인 주시죠. 엔저에도 일본 여행 못 가는 이유 숙박료가 42.6%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엔화가 너무 싸졌으니까 일본 여행 가자 그랬는데 예. 정작 다녀오고 나니 돈 많이 썼어. 그래서 어디서 많이 썼어?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가 비행기였었고 두 번째가 숙박료였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실제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제품을 구입하면 그건 확실히 싸긴 한데 정작 여행 가는데 가장 큰 돈 드는 게 비행기랑 숙박료인데 그렇죠. 이게 비싸지니까. 이게 그 일본의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중에서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4개월 만에 지금까지는 하락하다가 상승폭이 4개월 만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보시면 3.2%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6월에 3.3으로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져서 지난 9월에 2.8%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2.9%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세부적인 항목들인데요. 신선식품을 포함하면 종합지수가 3.3%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료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료가 42.6%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관광을 좀 진흥하기 위해서 전국 여행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책을 써 왔었는데 그 예. 지원 정책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료 인상이 좀 불가피해졌고 숙박료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소비자 물가가 뭐 당국의 목표치를 넘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실질 임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요. 임금 인상폭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임금 상승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실질 임금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갈 때에도 에너 싸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좀 비싸게 다녀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을 돌아다녀 봐도 일본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건데요. 이거 참 걱정되는 뭔데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내년 당선되면 IRA 폐기. 한국이 72조 원 투자했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공적이라고 여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를 폐기할 거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트럼프의 선거 캠프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관련 법을 폐기하고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한 유전과 가스전 시추를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 연설을 할 때도 IRA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 네. 이게 아무래도 녹색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풍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게 네. 풍차는 녹슬고 썩고 새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그 말초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고문인 칼라 센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일자리 없애고 산업을 죽이는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고문인 데이비드 뱅크스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협정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무슨 음식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 불안정성을 키우게 되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가 최소 555억 달러, 약 71조 8천억 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거의 2천억 달러, 258조 6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쪽에 IRA 거기다 투자 안 하면은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 회사도 들어가고 자동차 회사도 들어가고 뭐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회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전체 아시아 태평양 대미 투자 규모 중에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넘는 555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거를 폐지를 한다? 그리고 그 공장이 가동하게 되는 시점도 뭐 2025년, 뭐 2026년 이 정도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중간에 뚝 끊기는 걸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물론 이게 뭐 바로 폐기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IRA로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역구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지역구다. 그러면서 표현을 쓴 게 참 이것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쓴 표현인 것 같은데 좋은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IRA 법안에서 좋은 부분이요? 좋은 이게 뭘까?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던 지역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좋은, 아닌 데는 안 좋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업들이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겠네요. 답이 없죠. 자, 좋습니다. 몇 가지 다음 뉴스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거래소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표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코스피 200은 7종목, 코스닥 150은 17종목이 교체가 됩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반영될 거라는 게 거래소 쪽 설명입니다. 네. 뭐 지수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수 투자가 지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지수 편입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은 세아베스틸, TCC 스틸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화면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마알루미늄 뭐 구체적인 종목은 찾아보시면은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냥 슬쩍 한번 보시고 좀 관심 있으면 좀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SPG,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뭐 이런 데들이 좀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그 제가 눈여겨봤던 뉴스 부분은 네. 그 불공정 거래 의혹 종목은 대표 지수 편입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불공정 거래 종목이 그동안 대표 지수에 편입됐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 기계적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이게 통과가 그렇죠. 바로 이게 편입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가 좀 취재를 했을 때 약간 불공정 거래 간에 좀 약간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요새 트렌드를 얘기해 줄 때 예전에는 주가를 쫙 올려가지고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 네. 거기다 던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주가를 쫙 올리면 자동으로 지수 편입이 되니까 네. 지수 편입이 되면 기관 자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던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사실 그 기관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네. 이게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다 보니까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며 거저 먹기로 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삼천리 같은 데는 그 라더견 네, 그랬죠.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좀 연루가 돼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또 포함돼 버리면 그러면 기관이 그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사기꾼들한테 돈 준 거잖아요. 그 사기꾼들 내보내 주는 거죠. 내보내주고. 고가매도 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난 10월에 좀 개정이 됐고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세아베스틸 같은 회사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세아베스틸 지주 네. 여기는 원래 코스피 200 편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요게 갑자기 편입이 됐네 그러면서 조금 반영이 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개정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불공정 거래를 좀 부추기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외 토픽 같은 얘기 짧게 설명을 드리면 튀르키예가 기준금리를 35%에서 40%로 5% 포인트 인상했다. 이런 건 무슨 스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한 로켓 스텝입니까 이거? 와, 그건 생각을 못 해봤네요. 와. 지금 튀르키예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1%랍니다. 61%요. 예, 뭐 자세한 설명은 와. 오늘 뉴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네.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야 튀르키예는 기준금리가 40%야라는 얘기와 거기는 물가가 61% 오른데 뭐 이런 정도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금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잘 다녀오세요. 예, 경주에서 뵙게 되면은 인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